잠시 후 서귀포 시민대학 제3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서귀포 시민대학 세 번째 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유튜브 중계 강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좌는 이공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어려운 극복을 위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공화국과 공공의 가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공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다가 헌법재판관을 마치고, 그래서 합계로 하면 한 40년 정도 정부미를 먹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하면 헌법 조항을 줄줄이 꿰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헌법재판관은 이런 조그마한 헌법 책자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찾아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139조까지 있는 그 조항을 몰라서 130조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칙이 제6조까지 있습니다. 그 조항을 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조항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지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제가 법을 전공했고 헌법재판관이 될 때 이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궁금할 때 찾아보면 의외로 이런 조항이 있었구나,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다음에 오늘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조항인데, 민주는 알 것 같은데 공화라는 의미는 왜 민주와 같은 동렬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로는 뭐라고 신 줄 다 아실 겁니다. Republic of Korea.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한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기보다는 영어 명칭에서는 대한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왜 공화국이라는 것이 제헌법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 헌법 제정권력자라고 하거든요. 국민들이 헌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라고 선언할 때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흔히 헌법교과서에서는 공화국이라는 의미를 군주제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왕이나 임금이나 독재자를 배척하고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군주가 독재자가 왕이 통치하지 않으면 공화국이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 그런 의미만 하고 헌법교과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라면 민주국가로 충분할 텐데 왜 굳이 공화국이라는 걸 넣었을까? 그렇게 소극적인 의미밖에 없을까? 하는 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군주제를 부정한다는 의미라면 사실은 대한민국은 민주국이다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이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 헌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국민, 그 구성원인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삶의 틀과 질서를 정하는 법이다. 이게 이제 법률가들이 헌법 교과서가 정의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공동체와 국민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기본 원칙을 정하는 규범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그런 국가, 공동체와 국민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의 존속 유지가 필요하죠. 국가가 지속돼야 되니까요. 국가가 계속돼야 되니까. 그러면 국가와 국민, 그 구성원이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건지 그것을 정하는 것을 헌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존속하고 유지하고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국가는 존재한다. 이렇게 법률가들은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 말할 것 없어.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두 가지 요소로 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 제한이.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주권 제한과 다수결의 원칙을 민주국가의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수결의 원리, 그러면 뭐 가정에서 이루어진 부자간과 관계, 그런 것도 다수결이냐? 그렇진 않죠. 국민의 사생활, 사적 자치라고 합니다. 그건 좀 어려운 거고, 그런 국민의 사적 자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문제는 국민들의 다수결로 결정하자. 이게 이제 민주국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걸 다수결의 원리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은 때때로 다수에 의한 횡포, 다수에 의한 독재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독일의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정권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국민이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치 정권은 완전한 독재 정권을 자기들이 실현해서 2차 대전까지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민주국가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를 존속시키고 국민의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의 지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나이 드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또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은 19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그때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낸 이런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오늘날과 같이 경제를 개발하고 이렇게 급속히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능률을 추구할 때는 일종의 법칙,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이 다루어집니다. 또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법에 따라서 나라가 다스려져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좀 거추장스럽겠죠. 빨리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 지금도 지구에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7년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능률과 성장을 중시하는 그런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상당 부분 억압된 상태였습니다. 억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화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는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에서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가는 나라라고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는 평가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국가가 어떤 통제를 한다, 국가가 강제를 한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권리는 우리의 지상 목표가 됐었고 국가의 통제나 국가를 위한 발, 국가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를 달성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 추구까지 개인적인 또는 집단, 개인이 이루는 그 집단의 사적 이익 추구까지도 우리의 목적이 돼서 우리가 자유와 권리가 추구되고 행사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지금 현상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자유 집단의 사적 이익,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 또 계층적으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지방 또 계층 또 세대적으로는 또 젊은이와 저 같은 늙은이와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차이와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 과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 영역에서조차 우리는 어떤 민간 영역이니까 민간에게 맡겨둬도 충분할 텐데 그것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대립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 영역까지 우리 사회에서 대립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면 그런 민간 영역, 공적 과제 이런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도 그 길을 갖고 있는가?
제주도에서 보면 요즘 제2 신공항 문제가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죠. 언론에서. 근데 그런 공적인 과제, 그런 또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내걸고 그 사람들이 그걸 추구할 때 그걸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메커니즘까지도 우리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가 어려운 진행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은 공화주의를 지향한다, 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동체에 존속을 국가라는 공동체가 존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가 목표는 공화주의의 목표는 그럼 어떻게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중앙일보의 편집인인 최훈 칼럼에 보면 화나요, 좋아요, 세상이라는 제목하에 다수결의 민주주의와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우리의 근본 체제인데 이견과 대립, 그보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그러한 다른 의견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공개 토론의 공간이 과해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도 최근 칼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민주주의를 한번 저희 우리나라가 겪어온 과정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에서 공화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공화주의는 사실은 서양에서는 아테네, 로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로마 시대의 공화주의는 정치적 참여를 통하여 인간성이 실현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우리 생각에서는 정치와 우리 인간성이 실현되는 개인의 자아가 실현된다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테네 로마 시대에는 인간의 사적 생활만으로는 그 인간의 의미,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보다 풍부한 자유를 누리고 시민으로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공동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아테네 로마 시대에는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서양만 공화정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중국에서는 주나라 여왕 때 그 여왕의 폭정으로 그 여왕을 주나라 백성들이 몰아냅니다. 그래서 주공과 소공이 이렇게 두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만의 의사가 아니라 여러 제후들의 합의로 주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공화정의 시작이라고 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미국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나라를 세우면서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는 두 대립되는 단체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화주의자들은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시민적 특성을 이루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은.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 간혹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을회의, 미국 사람으로서 타운 미팅이라고 합니다. 마을회의 같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정치 참여를 통해서 자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시민들은 서로 다른 이지성보다는 동지성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진 공화주의자들이 미국 헌정사에서는 자기들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에서도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개인이 공동체 이전에, 공동체가 성립되기 전에 공동체가 국가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것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먼저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먼저다. 개인이 공동체보다 먼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공화주의에서는 개인이 공동체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개인과 공동체가 동시에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처음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되고 조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 공화주의의 근본 사상이나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가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의 문제가 그것이 다퉈지기보다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존속 유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같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민적 덕성이라는 표현을 공화주의에 주장합니다. 그것이 요청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요. 제가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 칼럼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눈여겨봤던 칼럼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박원호 교수는 21대 국회, 지금 현 국회죠. 21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목 아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은 지역 구민들의 일상과 생명과 안녕을 살필 대리인의 임무와 함께, 그렇죠. 그 자기 지역구 구민을 위한 지역구 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그 대리인의 임무와 함께 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고민할 수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교수님, 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고민할 수탁이는 이중적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해야 할 유례 없이 어려운 임무를 새롭게 맡게 된 셈이다라고 최근 칼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김영민 교수는 선진국 환상을 넘어 헬조선을 이끌 생각에 공화국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제목의 칼럼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가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1년 전 응답자의 57.4%가 한국은 희망 없는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응답했답니다. 한국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에 대해서 유보적인 나라이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헌법 제32조는 명시하고 있다. 생각의 모험에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터전이 바로 생각의 공화국이다. 김영민 교수 말씀입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 송인환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합의 이끌 초협력적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각기 다른 정답을 조율하고 전체를 조망해 판단하는 리더십, 다른 의견들이 경쟁이나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만들도록 만드는 초협력적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다. 이 시대에 필요한 초협력 리더십은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아우르고 통합에 조율하고 판단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에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고 또 시민적 덕성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요청된다는 문제의 칼럼들을 정치학, 사회학 교수들은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칼럼들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 사회를 냉정하게 스스로 우리가 살펴보면 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들이 그동안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동질성,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다, 다른 나라는 이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우리나라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게 이중국적입니다. 제가 국제 법률가 모임에도 제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나라 법률가들과 교류해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중국적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유별나게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언론에서 보고 또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왕따를 경험하고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화주의로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여러 사람을 포용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사회가 그릇이 넓고 또 마음이 푸근하고 넓은 그런 포근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 공화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화주의가 발달해 온 걸 보면 역사적으로 사람에 의한, 그러니까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력이 일정한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치주의가 연결이 됩니다. 법치주의와. 그러니까 국민이 일단 어떤 합의한 원칙을 법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그 공동체가 자기들 스스로를 규율하기로 만든 그 원칙인 법에 따라서 권력이 행사돼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공화주의는 법치주의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주화 투쟁 과정을 이루어서 자유와 권리가 이 정도 지금 그래도 우리가 누리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우리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에서 공화주의라면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개인의 자유는 원래 무제한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남들과 같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산다면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라는 것을 떠나서 혼자 무인도에서 살거나 혼자 어느 다른 별나라에서 산다면 모르지만 타인과 같이 살 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절대 무한할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한되고 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 과연 무제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나 또 그 개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무한히 행사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는 극단적인 말하면 그것이 0으로 아예 없을 때 다른 사람 그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 37조 2항은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37조 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이 아니다. 그렇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아는 4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지요. 그것을 헌법상 의무라고 합니다. 헌법상 의무. 이 4대 헌법상 의무는 헌법이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 또는 공동체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무엇을 주기 때문에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 없이 그 반대급부 없다. 대가가 없다는 거죠. 대가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강제를 합니다. 그걸 4대 국민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무가 왜 있느냐? 병역 의무, 납세 의무, 교육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는 그 의무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그 의무가 국민들에 의해서 현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의무는 여러분들 내가 국민이 어떤 기본권, 우리가 이제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기본권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국가라는 공동체 유지 존속에 꼭 필요하다 해서 국민들에게 그 국민의 4대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 대가관계가 아닙니다.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가 있다. 이런 대가관계인데 그거 없이 반대급부 없이 법률가는 반대급부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는 것도 없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4대 의무가 요구된다는 거죠. 국민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헌법 제32조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응?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그 다음에 32조 3항에는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우리 헌법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흔히 모든 국민이 근로 의무를 진다. 이건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국가가 그냥 선언하는 거라는 거죠.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그걸 수행해야 될, 그걸 지켜야 될 법률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건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또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윤리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헌법재판관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헌법에 그러면 의미가 없으면 저걸 어떻게 저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말이냐 하는 의문이 여러분들도 혹시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률가로서 이 헌법 규정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요구할 것이냐,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고 또 그건 강제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근로 의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라도 선언적으로라도 우리가 요구하면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응한 그 의무를 우리가 부과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 중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면세자 비중이 41%입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만. 그렇다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최근에 낸 발표에서 근로소득세 면제 대상을 축소할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41% 근로소득 면세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 그분들에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전제에서 과연 우리가 국민이 참여할 수는 없는지. 그렇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대목이죠.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최근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세금을 내는 일은 공동체를 위한 기여이고 시민적 자부심의 원천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세금은 시민 개개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지만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높은 면세자 비율은
국민계세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헌법 조항 다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정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제가 재직하고 있을 동안에 어느 남자 대학생이 왜 남자만 현역병으로 끌려가야 되느냐 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은 병역 의무를 진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병역 의무를 진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증진 의무, 경제 조항들에서는 너무나 많은 조항들이 공화주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질서 조항이죠.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의외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여러분들 요즘 언론에 기본소득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헌법 조항이 119조와 관련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건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머리에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그렇죠. 또 우리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경자 유전이라는 것은 결국 농사 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그렇죠. 122조는 우리 국토 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 간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역 간에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많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하는 임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화주의는 아까 역사적으로 법치주의와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간단히 법치주의에 대한 하나의 얘기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치주의란 건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권력자의 인의 지배,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법 우선의 원칙에 하여 국가 자금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법치주의의 소위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행사될 때는 설사 그 권력이 행사된 것이 다수결에 따르고 또 그 행사의 결과가 공익에 부합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미리 만들어 놓은 헌법이라는 데 위반되면 예외 없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제도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다수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이 되고 그로 인한 의사에 따른 결과가 공익에 합치되더라도 공익하고 맞다는 거죠. 공공뭡니까? 합치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정해놓은 원래 우리 국민이 합의한 우리가 국가 운영이나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런 기본 틀에 위배되면 효력을 잃게 하자.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이죠.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의 완결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들의 아마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나 시민 윤리가 공화주의를 실현할 정도까지 됐느냐 하는 의문을 일부에서는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수립되고 민주주의를 경험한 지 이제 70년 남짓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역사는 사실은 조선시대 또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6.25 전통이나 식민지, 일제 침략에 의해서 벗어난 이후에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민주국가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우리가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정부를 뽑아왔습니다. 서구로파의 오래된 그런 전통과 문화와 그들의 사회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민주와 우리가 민주정치를 우리가 향유한 지는 연륜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민주공화국, 우리 지금 헌법에 따른 이런 민주국가를 누리고 있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에는 민주화를 위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도 있었고 경제적 난관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IMF 사태 때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존속하고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존속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4.19 혁명이나 또 여러 가지 유신 시대 또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우리 기억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집회와 시위의 그 질서 의식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IMF 사태에서 우리 국가의 존속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까지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국가가 존속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사의 합치를 넉넉히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게 4.19 당시에 이렇게 무장 탱크 위에서 시민들이 저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약탈이나 이런 방화 같은 우리가 선진국에서 요즘 정치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나왔을 때 나오는 상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모으기 운동, 그 다음에 탄핵 과정에서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이 밤에 이러한 야간 집회가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는데도 전혀 우리 사회에서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IMF라는 국가 존속이, 국가라는 공동체가 존속할 거냐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우리 국가가 유지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시 우리나라에서 1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확진됐다고 오늘 보도에서 봤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국내의 의료진과 공중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행동 양식. 간단하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손을 열심히 씻고 결국 사소하게 보이는 행동 양식을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할 때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세계에 보여준 성과입니다. 그렇죠? 언론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마스크를 쓰고 당신은 나를 위하여 마스크를 쓴다. 그렇죠?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하여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한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익히 아시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의 예에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볼 겁니다. 모든 대외 외출을 금지시키는 소위 말하는 강제 격리랄까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심지어 선거까지도 연기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너나 나나 다 같이 사소하게 보이는 사실은 행동 양식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그대로 안정시키고 또 경제활동을 가능케 했다는 점은 전 세계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보면, 자, 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보면 4.15 총선이죠. 예외 없이 이렇게 보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또 발열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비닐 장갑을 끼고 모든 국민이 투표했기에 단 한 건의 선거로 인한 투표로 인한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몇 가지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건축 박람회, 또 여러 가지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이 박람회를 보도한 외신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찬양하면서 K-방역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 교수는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이 마이클 샌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거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이 성공적 방역의 열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 정도로 안정시키고 국가가 지금 경제활동도 지속하고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공동선이나 시민적 덕성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될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 공동선이나 시민적 덕성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또 이념 간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그런 사회에서 공동선이나 그런 시민적 덕성을 어떻게 찾아간단 말이냐? 어떻게 그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더군다나 우리가 민주체제를, 민주정치를 누린 지 70년 남짓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짧은 기간에 더군다나 우리는 6.25 동란, 정치적 격변, 또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또 앞으로 닥쳐올 그런 불안한 미래의 시대에 어떻게 사회적 덕성을, 시민적 덕성을, 공동선을 찾아간단 말이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공동선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접점 내지 공통 인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찾아질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먼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거가 제일 이렇게 중요한 제도인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테네나 로마 시대의 공화정에서도 정치적 참여를 제일 중요하게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그것이 다수결의 의사에 의하든 거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서로 나눠지고 토론되고 그것이 그 공동체 의사라고 모아질 때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 결정이 우리 사회의 지금의 공동선이라는 점을 수긍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면서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째 중요한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의 보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참여했는데 내 의견은 번번이 무시돼요. 나는 참여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다시 우리 사회에서 공동선이 무엇인지 논의가 될 때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설득하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고 한다면 자기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보장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선을 비록 자기 의사와는 다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에서는 선거에 많은 국민, 제 욕심 같아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제는 사실은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세력과 세력 사이에 단단한 벽이 느껴진다는 것이 제 소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 격변 위기, 그렇죠? 4.19 혁명이나 또는 민주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위기, 또 경제적 위기, IMF 사태, 지금 코로나 사태, 이와 같이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 저희들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깨닫는 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그런 공유하고 그런 수칙을 지키고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사에 서로 간에 공동체 의식을 정신을 이렇게 이루겠을 때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사회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것을 정착해 나갈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그런 사태도 저희들은 겪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여 파면한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놀라운 일이죠. 또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존속과 유지라는 그런 과제 앞에 공동선이란 무엇인지, 시민적 특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초협력적 리더십입니다. 초협력적 리더십.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아우르고 통합해 가면서 이 사회를 한 방향으로 이끌 리더십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통합된 의사를 이끌어내고 그 통합된 의사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책임은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더욱 절실한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게 저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우리 국가 발전, 공동체 유지 존속을 위하고 또한 우리 구성원들인 국민의 행복 추구를 실현할 거냐. 이것은 정말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리더십이죠.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교수와 김무성 전 의원이 세미나나 이런 연구 모임에서 공화주의를 강조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정책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했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기본으로 깔고 약자 편에서 당을 끌고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라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우리가 지나온 70년 동안에 이런 국가의 정치적 위기나 경제적 위기, 또 코로나 사태, 이러한 위기에 공동체 의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우리가 같이 그런 생각을 공유했다면 우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말하는 공화, 민주공화국에서 그 공화의 가치를 우리 국민 모두가 잘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제가 재직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또 법조인으로서 50년 정도 제가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살아온 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 그동안의 여정과 또 제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안을 들려주신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에는 경희의료원 권승원 교수님을 모시고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주제로 서귀포 시민대학 4번째 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 시민대학 3번째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